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해옴에 따라 촛불과 태극기로 대표되는 탄핵 찬반 양측의 목소리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한파에도 불구하고 주말 집회에 상당한 인파가 모였습니다. 특히 태극기 집회 사상 최다 인원이 모이면서 이 탄핵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헌재 입장에서는 이 법리뿐만 아니라 여론도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헌재 결정이 3월 13일 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거로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2월까지는 어렵지만 3월 초에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양측에서는 기본적으로 헌재는 법리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지만 또 이제 헌재라는 게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집회 이런 게 아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측은 지금 현재 어쩌면 자기는 누가 많이 모이느냐 이런 걸 우리가 좀 보여줘서 좀 압박을 가하자 뭐 이런 측면에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태극기 집회도 이제 아마 최대 규모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촛불 집회도 올 들어서 최대 규모의 그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뭐 어디가 많으냐 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헌재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본적으로 법리 문제로서 이걸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양쪽 집회 숫자의 어떤 이런 것도 있지만 국민 여론의 변화는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사실은 국민 여론은 지금 80% 가까운 70 최근에 한 78% 나온 것도 있는데 탄핵 찬성하고 그다음 탄핵 반대는 지금 15% 전후에서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 측은 이 집회 숫자는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탄핵 반대 여론도 더 높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크게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측에서 이런 규모 싸움으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는 어떤 바람직하지 않고 뭔가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두 광장에서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두동강 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좀 목소리들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여론이 헌재 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리라 보십니까? 저는 크게 미치지 못할 걸로 네.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증언 또 증거 이런 것들이 헌재에 제출이 됐고 헌재 재판관 보는 앞에서 양쪽이 공방을 벌이면서 다 청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바깥에서 뭐 우리가 10만 명이 더 모였네 안 모였네 한다고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거기에 그렇게 흔들릴 것 같지 않고요. 예.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봐도 헌재 재판관들의 태도나 모습이 굉장히 의연하게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헌재 재판관들도 각자 입장은 조금 다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헌재 전체의 한 덩어리로서는 이 사안에 관해서 어떻게 다뤄나가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충분히 갖고 재판관들이 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몇 가지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에 의해서 선고 시기 같은 거는 조금 미세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권의 이 장외 여론전은 헌재에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말하기 이전에 예.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저는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번 사태가 처음 발생을 했을 때 촛불 민심은 단지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고 누군가 대통령이 되는 걸 원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 구호를 보면 이게 나라냐 아닙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나라가 운영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나라를 갖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보다 근본적인 개혁, 나라가 나라꼴이 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한 셈인데 지금 정치인들은 그거는 관심이 별로 없고 거기에 내가 살짝 얹혀가지고 좀 텔레비에 얼굴도 좀 나가고 뭐하고 해가지고 지지율 올라가고 뭐 이런 데 주로 많이 관심을 보였단 말이죠. 지금 당장은 먹기에 감 같지만 예.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촛불 이게 국민이 지나고 나면 국민들이 야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줬는데 변한 게 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아까 우리 김광덕 전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국민 갈등이 굉장히 깊어져 있을 겁니다. 국민 통합의 과제가 될 겁니다. 그때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통합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모습에서 어떻게 통합을 그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지도자분들께서 이제는 광장에서 내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이 사태 이후에 국민 통합까지 내다보면서 뭔가 메시지를 갖다 내놓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 양쪽 집회,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를 일부 대선 주자들이 자기 어떤 전략적 그런 고려하에서 열심히 참가하고 또 어떤 데는 또 불참하고 뭐 이런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그건 안타깝고요. 예. 어떻든 정당에서는 저는 이게 대해서 무슨 정당 차원에서 총동원을 하고 또 이게 사실은 정당뿐만 아니라 이 주최 측에서 조금 약간 가짜 뉴스를 활용해가지고 사람을 동원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촛불 집회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을 기각할지 인용할지 이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 탄핵 기각서를 이제 흘리지 않았습니까? 예. 기각서를 흘리면서 그런 게 일종의 동원의 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태극기 집회에서는 뭐 지금 현재 이 국정농단 이거에 관련해서 나오는 보도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일부 정치인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하고 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기보다는 정치권이 최소한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만은 헌재 결정이 나왔을 때 그걸 기다리고 그리고 그거를 승복하겠다고 하는 뭐 여야 모두 승복하겠다는 자세를 이렇게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국장님이 그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이 고영태 녹취거든요. 네, 이걸 네. 만약에 대통령 측이 네. 일일이 분석을 좀 요구를 한다면 이 심판 시일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그 대통령 측에서는 좀 대구 비빌 언덕이 하나 생긴 셈이죠. 이제 그 녹취록을 보면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지만 네. 여하튼 분량이 방대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도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이 개인 비리라고 하더라도 예. 고영태 씨의 증언의 신뢰도 문제, 그다음에 사건 본질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지금까지 있었던 고영태, 최순실 두 사람 간의 공방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조금씩은 다 있기 때문에 예. 네. 그 개인 비리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물줄기는 못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탄핵과 관련해서는 고영태 씨의 그 개인 비리 말고 지금 블랙리스트의 문제, 그다음에 뇌물죄의 문제, 그다음에 회사를 왜 광고회사 하나를 가로채려고 했던 문제, 그다음에 국가 기밀 유출 문제 등등 이 많은 문제들이 있고 거기에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예. 탄핵의 큰 물줄기에는 영향을 갖다 주지 못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내용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좀 특검 관련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좀 저희 리포트를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재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뇌물 공여 혐의를 좀 추가적으로 조사할 게 있어서 부른다라고 하는데 네. 이후에 이제 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안도 좀 검토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재청구 가능성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는 재청구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원에서 한 번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한 사항을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그거를 법원의 입장이 또 그렇게 쉽게 바뀔 수만은 없거든요. 추가로 그거를 뒤엎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신청을 하겠지만 그걸 추가로 그 사이에 결정적인 이러한 증거를 찾아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일단 영장 재청구 여부를 이제 금주 내에 다시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굉장히 새롭고 중요한 거다. 이러면은 아마 영장 신청을 다시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왜 그러면 내일 이재용 부회장을 부르느냐. 예. 지금 현재 이번 수사의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관심 모르는 게 우리나라 최대 재벌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인데
뭔가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이달 말까지 조사 시한이 연장하지 않는다면 뭔가 이제 그 청와대에서 지금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에 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중요한 뭔가 이 특검이 뭔가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또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우회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계속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이런 압박 카드로 또 쓰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안 나온 게 지금 3주 전입니다. 네. 그 3주 사이에 지금 특검은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죠. 예. 6개 계열사 임원들도 많이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요. 최근에는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갖다가 잇따라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정위 부위원장 그 김학현 부위원장은 삼성 쪽에서 매각 주식을 줄여달라고 굉장히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정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여하튼 특검에서 이 삼성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집중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저는 영장 청구 가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 영장 청구 했는데 기각 사유가 여러 가지 뭐 범죄 소명이 뭐 부족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거기 하나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대면 조사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삼성 그걸 갖다가 바로 영장 청구를 하기에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어저께 그 촛불 민심에서도 보다시피 재벌 총수들, 재벌의 잘못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분명히 국민들 가운데서 높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특검에게도 상당한 압박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한 연장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그야말로 특검이 좀 시간과의 싸움에 좀 내몰리게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과연 이 기간 내에 대통령 대면 조사를 포함해서 어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해낼 수가 있을지가 이것도 또 관건이 됐거든요.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예. 지금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 대면 조사도 있고 그 재벌 총수들 또 이재용 부회장뿐만이 아니라 SK그룹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조사도 있고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도 남아 있고 그래서 과연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널널한 시간이 있는 건 아니죠. 거기다가 대통령 대면 조사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한은 강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저는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조사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예. 특검 연장 여론 쪽으로 여론이 확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버티다가 마지막에 임하고 조사를 받고 대신 부인하고 부정하고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일관된 그 입장을 갖다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만은 네. 여하튼지간에 시간은 녹록치 않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그 청와대 쪽에서 특검 연장에 쉽게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안희정 두 야권 대선 주자가 일제히 호남 행보에 나섭니다. 문재인의 굳히기냐, 안희정의 뒤집기냐, 결국 이 호남의 민심의 향배가 이들의 운명을 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원래는 이제 문재인 대세론이 반기문 전 총장 불출마 선언 이후에 일강 구도가 되면서 이제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게 한 일주일간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또 변화가 생겨서 반기문 전 총장의 그 지지 기반이었던 중도라든가 보수 쪽에 이제 뭐 안희정 지사하고 이제 황교안 대행이 이제 파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잠식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어떤 조사에서는 20% 육박하는 19%까지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예. 그런 지지율이 좁혀지자 이제 지금 문재인 대세론으로 계속 가느냐, 소위 안희정 지사의 또 소위 당내 경선에서 과연 추월이 가능하냐라는 게 이제 요즘에 정치권의 주 궁금증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는 뭐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세론이
역시 당내 조직 기반도 있고 지지율도 아직도 10% 이상 앞서기 때문에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 있지만 예. 근데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희정 지사는 계속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오를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반기문 전 총장의 그가 떠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지지율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안희정 지사가 지지율이 오를 경우는 문재인 죄송합니다. 전 대표하고의 지지율을 서로 제로섬으로 상쇄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호남을 놓고 이제 왜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느냐? 호남은 일단 야권의 심장부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다가 당내 경선에서 그 첫 번째로 순회 경선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남에서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굉장히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지난 총선에서 호남의 표심을 한 몸에 받았던 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처럼 좀 지지율을 반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반전의 카드를 좀 꺼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 총선 끝났을 때 제가 이렇게 정치 평론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지난 총선의 결과는 잠정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뻐서 선택을 했다기보다 예. 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너를 선택한 거야라는 마음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그게 꿀렁꿀렁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죠. 요번에 여론조사들도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특히 호남 쪽에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호남 쪽에 유동화된 유권자의 표심이 누구를 찾다가 안희정 쪽으로 지금 쏠려간 거죠. 물론 그것도 언젠가는 또 빠질 수도 있고 뭐 더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가 잠정적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안철수 의원은 지금 뭘 놓치고 있느냐? 여태까지 문재인 배싱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문재인 패싱이 되고 나니까 안희정이란 새로운 타겟이 나타나는데 공격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게 우선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학규 전 대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좀 만들어내질 아직은 못하고 있는 예. 게 또 두 번째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의 큰 개혁을 향해서 굉장히 다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어젠다를 내놓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보면 안철수 의원은 큰 그림보다는 작은 그림에 세밀하게 이렇게 세밀화를 그리는 식으로는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민들은 세밀화도 좋지만 큰 그림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여 가야 되느냐, 큰 물꼬가 어떻게 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 점에 있어서 큰 그림을 좀 내놓는데 좀 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그나마 좀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란 말이죠. 예. 얼마 전에 그 대정부 질문에서 37번 정도나 이제 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답답을 피했단 말이에요. 출마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출마는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번, 아까 몇 번 질문을 했는데도 불출마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나는 국정 안정화에 전념하고 있다. 그 생각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많은 질문을 하는데 지금 생각이 없으면은 불출마하겠다 그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은 어느 정도 있는데 또 실제로 그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출마할 생각이 약간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거를 명확히 아니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소위 과도 체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딱 그게 출마한다 안 한다. 지금 출마한다 안 한다 딱 밝히는 순간 여러 가지 좀 한다고 하는 순간은 그만둬야 되는 거고 출마를 안 한다는 거 하는 순간 황교안 대행은 잠시 뭐 좀 앞으로 좀 하다가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둘 뿐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이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그러나 이제 본인은 지금 실제로 출마할지 안 할지는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높아져서 해야 자기가 이제 나와서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다 반기문 전 총장까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변수는 탄핵이 실제로 인용될 경우에 야권의 지지율 추세가 서로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안희정 지사라든가 그중에 결국엔 한 사람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사이 그런 경우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어느 정도 판가름한 뒤에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탄핵의 결과를 보고 나서 선택을 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